자,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25회 기출문제 21번부터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2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협회는 재무 건전성 기준되는 지급 여력비를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된다. 맞네. 100분의 100. 요거네요. 2번. 협회 창립총회는 서울특별시에서는 300 이상의 회원의 참여를 요한다. 100인 이상이죠. 협회는 시도의 지부를 반드시 두어야 하나 군구의 지회를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뒷부분 맞았는데 앞부분이 잘못됐죠. 지부도 반드시 두어야 되는 게 아니고 둘 수 있다예요. 둘 수 있다. 자, 요거 한번 또 한번 정리해 보죠. 협회 조직 그러면 주부회가 기억나야 되죠. 협회의 조직 그러면 주부회. 주부들이 모여서 회를 한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주부회. 주사무소, 지부, 지회 이렇게 기억합니다. 주부회, 주의부, 지회. 자, 주된 사무소 반드시 주되고요. 지부와 지회는요. 둘 수 있다죠. 둘 수 있다. 뭐에 둘 수 있냐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둘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서 둘 수 있다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부는 어디에 두고 지회는 어디에 두는 거냐? 지부는 시도에, 특광도죠. 특광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등록관청. 시도에는 특광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시면 시도에 지부에 그리고 군구, 시군구에는 지회를 둡니다. 둘 다 둘 수 있다는데 이거는 두어야 한다가 잘못됐고요. 4번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총회를 했으면 총회 의결 내용을 15일 내 국토부에 보고하는 게 아니고 지치 없이죠. 지치 없이 국토교통부에 보고해야 된다. 5번 협회 설립은 공인중개사 법령 규정을 제외하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면 여기까지 맞네요. 협회의 설립 허가주의가 아니고 인가주의죠. 인가주의. 정창인등 그랬어요. 협회의 설립 절차는 정창인등이에요. 정창인등. 정창인등. 정관 작성, 창립총회, 인가의 허가가 아니고 인가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요겁니다. 인가주의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 2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반드시 등록 취소니까 등록 취소니까 필등치 사유가 아닌 걸 찾으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닌 것은 1번 개업공인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자, 법인이 해산했다. 그러면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등록 취소시켜야 되겠죠. 필등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필등치해야 되겠고. 2번. 거짓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거짓 등록이죠. 거짓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라든지 변조해서 즉 등록 공문을 기망해서 등록받는 거예요. 등록 공문을 기망하면 등록 주체는 등록 공문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화도 날 거죠. 그래서 반드시 싹을 자른다 이렇게 기억한다 그래서 필등취예요. 이중입니다.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입니다. 이중 등록이에요. 이중 등록. 이중자가 세 가지가 있죠.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가 있는데 이중 등록은 필등치,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필등취예요.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된 경우입니다. 이중 소속이죠. 이중 소속이에요. 이중 소속도 역시 필등취.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등 이동 용이한 임시 중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이중 사무소네요. 이중 사무소. 이중자 세가 중에서 이중 사무소는 임등취예요. 임등취.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아닌 걸 찾으라 이렇게 돼 있네요.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아닌 거.
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하면 업무정지고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입니다. 이거는 업무정지가 아니고 그냥 과태료네요. 2번이네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에 지금 한 번 과태료 받고 다시 과태료가 적발된 거예요. 그럼 과태료가 적발되면 그냥 과태료 처분 받는 거예요. 과태료. 그럼 요거는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이 과업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이 과업의 과태료. 이 과업의 과태료는요. 이 과업의 과태료는 3개 행위가 있는 거예요. 1년에 3개 행위가. 그러니까 과태료 뭐 업무정지 받고 맨 끝에가 무조건 과태료가 와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3개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태료가 적발되면 원래는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하는 거예요. 업무정지. 근데 이거는 지금 요거죠. 3개 행위가 있는 게 아니고 2개 행위가 있고 과태료 한 번 받고 다시 과태료가 적발되면 그냥 과태료 처분을 받는 거지 업무정지는 아니에요. 요거네요.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의 중개 대상으로 행하는 정보를 거짓 공개. 공개 3가지가 있죠. 거짓 공개, 미공개, 다르게 공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거짓 공개한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개공이 거짓 공개하면 업무정지고요. 업무정지. 4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겸업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에 임등치. 자, 그리고 임등치는 전부 업무정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도 나오면 어렵죠? 그냥 임등치니까 이건 업무정지가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임등치는 항상 임등치 안 하면 업무정지이기 때문에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맞고 5번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보존기간을 준수하지 5년 동안 확인설명 3년이죠. 3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보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따라서 업무정지가 아닌 것은 2번의 과태료고요. 24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한다. 2번 협회 공제 규정을 제정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협회 그럼 항상 머릿속에 국장 기억하시래요. 위촉받아서 보궐위원이 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을 한다. 맞고요. 운영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아니죠. 출석위원 과반수예요.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자, 이거 우리가 재반 출반 그리죠. 재반 출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하고 출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반이 아니고 출반입니다. 재반, 출반 이렇게 기억합니다. 협회와 개업공인중개사 간에 체결된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계약 자체가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다. 이 판례가 맞네요. 이미 사고를 쳐놓고 공제가입하고 돈 내놓으라 그러면 이거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제사고 발생 여부 확정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업, 니은, 리을 3번이네요. 3번. 없네요. 자, 그럼 2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갑과 을에 받수는 포상금의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갑은 그러면 빨리 갑이라고 이렇게 써놓습니다. 갑은 개설 등록하지 않냐고 중개업을 한 A를 고발하여 A는 기소의 처분을 받았으니까 포상금 줘야 돼요. A가 기소의 처분받으니까 50만 원 그렇고 이렇게 동그라미입니다. 갑은 동그라미, 을이 나오면 이제 갑을 넣으면 이제 갑은 동그라미, 을은 세모해가 이렇게 체크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B에 대해서 갑이 먼저 신고하고 뒤에 을이 신고했는데 검사가 B를 공소제기했다. 그러면 을은 이제
받을 수 없고 갑이 먼저 했으니까 갑이 맞는 거죠. 그럼 갑이 B에 대해서 신고했고 을은 뒤늦게 했으니까 을은 대상자가 아니고 그리고 갑이 먼저 신고했고 공소제기를 받았으니까 B에 대해서 50만 원. 갑과 을은 포상금 매분에 관한 합의 없이 공동으로 공인중개 자격증을 다른 사이에 양도대여한 C를 신고하였다. 포상금 주는 거네요. 검사가 공소제기했지만 공소제기를 했으면 무죄 판결을 받든 유죄 판결을 받든 포상금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했으니까 갑을 공동 이렇게 써야 되겠고 그리고 포상금 배분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니까 싸우지 말고 나눠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럼 각각 25씩 25 이렇게 25 이렇게. 을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되어 받은 D와 E를 신고하였는데 검사는 D를 무혐의 처분했으니 이건 포상금 대상이 아니고 E는 공소제기했지만 무죄 판결 공소제기했으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포상금 주어야 돼요. 그래서 을이 지금 누구를 신고했느냐면 D와 E를 신고했어요. D하고 E 이렇게 해야 되겠죠. D와 E를 신고했는데 D는 무혐의니까 이건 대상자가 아니고 E는 공소제기했으니까 포상금 줘야 되고 포상금 50만 원짜리고 이렇게 됐네요. 그다음 A, B, C, D, E는 갑 또는 을이 위 신고 고발하기 전에 행정기관에 발각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해당하면 준 거다 이런 얘기네요. 다 됐네요. 동그라미가 갑이니까 동그라미가 50, 50, 25니까 125고 동그라미가 125고 또 세모가 25하고 동그라미는 125고 그리고 세모는 75고 요거네요. 그래서 동그라미 125, 을은 175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인중개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하여 개선 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좀 이렇게 구석진 것을 냈네요. 그죠? 자, 한번 그냥 대충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사산 예탁기관의 변경 같은 거는 이제 뭐 개선 명령 조치할 수 있고요. 자산의 장부 가격의 변경에 대해서 이제 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업무 집행 방법의 변경 같은 것에 대해서 업무 집행 방법에 대해서 뭐 이제 개선 명령할 수 있고요. 공제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개선 명령 조치가 아니죠. 뭔가 이제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선 명령을 하는 거니까 이게 아니네요, 그죠? 그 다음에 불건전한 자산이나 적립금의 보유고 개선 명령할 수 있는 사항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27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관련 행정청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유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행정수수료 그러면 행정수수료면 등본자 시험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등본자 시험을 기억합니다. 항상 시험장에서 빨리 간단 명령의 내용이 탁 나와줘야 돼요. 등본자 시험 이렇게 하고요. 등본자 시험. 낸다, 안 낸다, 이렇게. 자, 등록증, 처음에 신규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되고, 등록증 이전 먹고 나서 재교부 신청할 때도 내야 되고,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내야 되고, 분사무 설치 신고 이전 먹고 나서 재교부 신청할 때 내야 되고, 여러분이 시험에 처음 학교에 가서 자격증을 교부 신청할 때는 안 내지만, 이전 먹고 나서 재교부 신청은 내야 되고, 시험 응시할 때 행정수로 내야 되고, 자, 봅시다, 이제. 기업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되는 거예요. 요거네요. 등록 신청할 때 내야 되고 분사무 설치 신고할 때 요거 내야 되고 그 다음에 휴업 신청은 요 안에 안 들어가니까 안 내는 사유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등본자 자격증 재교부 신청할 때 돈 내야 되고 해서 내는 것은 기업, 니은, 리을 2번이네요. 28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모두 묶은 것은 자 기억 이중 나왔네. 이중 동그라미 치면 되죠.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 이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1, 2천 의뢰인과 직접 거래입니다. 미직상투중 직접 거래는 3, 3천이죠. 금쟁이 중에 3, 3천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 설치 임시중개시설 설치는 이중사무소예요. 이중자입니다. 이중자 나오면 무조건 1, 2천.
둘 이상의, 요거네,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 이중 소속입니다. 이중이니까 역시 1, 2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개공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는 3, 3천 해서 법정형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이니까 1, 2천짜리 봅시다. 기업, 디귿, 리얼. 요거네, 1, 2천짜리. 3, 3천은 니은, 미음, 요래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래서 이제 2번이네요. 29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을 확인 설명서 작성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기본 확인 사항으로 맞네요. 등기부 기재사항은 내 상환 미공실권이 아니까 기본 확인 사항으로 실권 요건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관계 사항은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 구분해서 기재한다. 그렇네요. 자, 세부 확인 사항 다시 한번 우리가 외우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세부 확인 사항은 내 상환 미공실시권이다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워낙 중요한 코드입니다. 확인 설명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코드예요. 내 상환 미공실시권입니다. 내외벽 상태, 내외부 시설물 상태, 환경조건,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상 실제 권리 이거네요. 미공시효 실권 요거 맞고요. 2번 건필상환 및 용적률상환은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 사항으로 그래요. 내 상환 미공시권에 안 들어가면 무조건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기본 확인 사항으로 토지용계획 확인 여기가 잘못됐네. 토지용계획 확인서 내용 확인 적는 게 아니죠. 시군조례를 확인해서 기재합니다. 시군조례. 3번 거래 예정 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 세부 확인 사항으로 세부 확인 사항은 내 상환 미공시권 세부가 아니고 기본이네요. 잘못됐고 중개가 완성된 때가 아니고 완성되기 전입니다. 완성되기 전. 거래 금액이 아니고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는 거예요. 거래 예정 금액. 다 틀렸네요. 4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의 공통조 기재사항으로 임대차의 경우도 기재한다.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예요. 제외.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입니다. 그럼 이게 좀 앞에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네요. 이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 이건 맞아요. 그러면 공통 기재사항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또. 확인 설명서가 4가지가 있죠. 확인 설명서가 4가지가 있어요. 확인 설명서는 4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주비 토입 이렇게 기억했죠. 주비 토입. 예, 주거용, 비주거용, 토지, 입건공의 4가지 확인 설명서 서식이 있고요. 이 4가지 확인 설명서 서식의 공통적 기재사항.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에서 시험 문제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공통적 확인사항이에요. 그걸 잘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잘 쉽게 빠른 속도로 풀 수 있는데요. 자, 확인 설명서의 4가지 공통적 기재사항이에요. 공통적 기재사항이 뭐냐면 기권, 거, 수, 조, 미공시 실권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이 2가지만 딱 기억했어도 하도 이렇게 웬만한 걸 맞춥니다. 기권, 거수, 조, 미공시권 이게 공통적 기재사항이다. 4가지 확인 설명서 서식 주비, 토, 입의 공통적 기재사항. 기본은 기본적인 사항이고요. 그 기본적인 사항 또는 우리가 대권 거수조라고 기억하죠. 대상 물건의 표시, 대상 물건의 표시 이렇게 대상 물건 표시. 확인 설명을 하면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지목, 면적 같은 이런 기본적인 사항. 다시 말하면 확인 설명서는 기본적인 사항보다는 대상 물건의 표시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거래 예정 가격, 그 다음에 수수료, 중개 보수, 그리고 조세에 관한 사항, 이거 취득 관련 조세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미공실권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통적 기재사항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요거네.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요 기권, 거수,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중개대상물 유형별 모든 서식 4가지의 공통적 기재사항 맞고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도 기재하는 게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죠.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다. 5번 중개보수는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중개거래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서 결정하며 중개보수일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됨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는 제외죠. 부재입니다. 해서 지금 옳은 걸 찾는 건가 보죠? 옳은 걸 찾는 건가 봐요. 보니까 1번이네. 맞네. 옳은 걸 찾네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래계약서. 1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기재할 사항이다죠. 이다. 그럼 거래계약서 공통적 기재사항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겠네요. 거래계약서에는 설계 조건과 가약금 인물의 인권이 지켜지도록 기재되어야 한다. 요거네요. 자, 여기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도 거래계약서 필요사항이다. 2번 당해 중개인 한 소속 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만 소명민안한다? 아니죠. 함께 소공도 함께 소명민안을 해야 되고요. 3번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으로 정의된다.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죠.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이 없다. 4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그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합니다. 맞네요. 분사무소는 책임자라고 그러고 주사무소는 대표자라고 그럽니다. 이거 바꿔서 내는 거 굉장히 많이 냈어요. 4번이 옳은 표현이고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행정형벌 사유는 아니에요. 그냥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지 임등취 사유지 행정형벌 사유는 아니라는 것. 이것도 아주 또 출전들이 아주 잘 내는 거예요. 현혹시키면서. 4번이고요. 밑에 없네요. 31번으로 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의 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에 매수인 또는 매도인의 주소로 내 각자의 거래 지분 비율을 표시해야 되고요. 공인지분이니까. 2번 거래 대상 부동산의 종류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종류를 적습니다. 3번 거래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해 적되 집합 건축물의 경우에는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산해서 기재한다. 전용 면적 기재하는 거죠. 이번에 3번. 4번 거래 대상 거래 금액에는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여러 개 부동산을 이제 한목 계약하는 거예요. 둘 이상의 부동산 함께 거래한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습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면 개공에 관한 인적사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도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해서 정답은 3번이고요. 3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X시에 소재하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인 상가 건물 축물에 대하여 매매와 임대 동시에 중개했다. 자, 먼저 이거부터 체크해야 되겠죠. 이렇게 복합 건축물에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잡고 2분의 1 미만이면 상가로 잡는 건데 여기서는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전체가 상가네. 결론적으로 전체를 상가로 본다. 일단 요거부터 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전체가 상가라는 얘기구나. 또 매매와 임대를 동시에 중개했다. 동시 이런 말이 나면 동일한 중개 대상물에서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기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개업공인중 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가 얼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러면 동시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매도인 이름하고 임차인 이름이 동일인인가 이걸만 먼저 체크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동시라는 말이 나오면 만약에 매도인과 임차인 이름이 동일하면 매매만 맞는 거고 임차인 이름이 다르면 둘 다 맞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계약 조건에 계약 당사자 갑인데 매도인과 임차인이 갑이니까 동일인이네요. 동일인이니까 뭐만 받아요?
예, 매매만 받는 거다. 자, 그림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이고 여기가 임대인이고 여기가 임차인이에요. 매매와 임대차를 동시에 했다는 거예요. 집 팔고 여기 임대차 계약을 지금 다 살았다 이 얘기네, 갑이. 이렇게. 그래서 매매고 임대차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매도인하고 임차인님이 갑이 동일하니까 요거는 매매만 받는다. 임대차는 받을 수 없다. 요거는 먼저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매매 가격이 얼마인가 보면 되겠죠. 매매 계약이 1억 원이네요. 요거네. 그럼 1억이고. 그리고 합의된 중개보수는 100만 원이고, 저 이제 계산해 볼 거고요. 임대차 관계된 층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XC 중개보수 조례는 주택에 관한 내용이 조례가 나오는 거니까 지금 상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하면 돼. 이걸 여기다 이제 체크하는 분이 반드시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일단, 이거는 상가니까, 상가는, 전국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보수는 0.9%예요. 그럼 0.9 곱하면 되겠네요. 90만 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합의된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다. 합의가 100이다 이거예요. 합의로 얼마든지 100만 원 했더라도 0.9 이상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합의가 100만 원일지라도 적은 금액인 90만 원을 일방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갑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90만 원이 나와야 되겠는데요. 봅시다. 네, 90만 원. 3번 요거네. 90만 원. 네, 특히 아까 그 복합건축물의 경우에 그거부터 상가라는 것부터 체크한다는 그것이 좀 중요하고 그거 실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상가가 정해졌으면 보여주는 요율표를 이제 당해서 계산하시는 걸 속는 거예요. 자, 33번 공인중개사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으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없으면 등록한 개공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습니다. 2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를 위임받은 경우 당해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위임에게 설명하지 않아야 된다. 경제적 가치에 대해 설명해야 되죠. 틀린 건 요거네거든요. 하나는 옳고 하나는 틀렸으니까 정답이 이거네. 3번 개업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에 관한 수수료표와 수수료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위임계약하기 전에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매각 장소 또는 집행부분에 직접 출석해야 돼요. 소공으로 하여금 대신 갔다 오게 하면 안 됩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매수신청 대리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중개사무소의 출입문에 표시해야 됩니다. 저 업무정지 당했어요 라고 출입문에 스스로 표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의 부동산 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금액은 입찰 보증금은 매수 신고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고 최저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 또는 매각이고 매수라고 해도 돼요. 사는 사람 입장에서 매수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매도니까 뭐 그건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고 다만 이제 최저란 말이 빠졌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최저란 말이 들어갔으면 되는 건데 이제 최저란 말이 들어가지 않아서 잘못된 거니까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보증금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어요. 3번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맞네요.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돈 다 내면 등기하지 않더라도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등기하지 않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권리를 취득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부르죠. 민법 187조에 의한 물권 변동. 그럼 민법 187조 뭐라고 되냐면 상공 판경 어때요? 경매죠. 상소 공용 수용 판결 경매 요거예요. 경매. 경매의 경우에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돈 다 갖다 내면 내 거다. 4번 가압류 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즉 맞서기준 권리보다 앞에 있는 선순위 전세권은 이런 뜻이네요. 선순위 전세권은 그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는 선순위 전세권 그러니까 말소기준 권리 앞에 있는 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은 인수예요. 원칙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돼요. 인수예요. 예외적으로 말소예요. 어떤 경우냐면 배당 요구하면 말소예요. 배당 요구한 경우에 말소다.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 페이지 있나봐요. 5번 재매각 절차에서 재매각은 잔금 미납부 시에 실시하는 거죠. 잔금 미납부 시에 실시하는 경매. 재매각 절차에서 전에 매수인은 돈을 못 낸 매수인은 매수 신청할 수 없어요. 다시 재매각에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매수 신청에 보증금을 돌려줄 것 요구하지는 못합니다. 보증금 몰수죠. 보증금 몰수당합니다. 자, 3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관한 법률관계를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다툼 있으면 판례가 한다. 건물이 없는 토지, 나대지란 얘기네.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저당권 실행이라는 얘기는 임의경매네요. 임의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하고 지상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는 법정상이 성립한다? 법지 성립하지 않죠. 근저당권과 이제 저당권과 법정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외 건물이 존재하고 동의 중이었어야 됐죠. 근데 지금 나대지에다 나중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법정상권 성립물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네요. 2번 대지호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할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땅의 특별 승계인은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으로 본다. 맞네요. 전세권 설정자는 건물 소유자 그런 뜻이죠. 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 인정해줘야 된다. 3번 지상권자가 약정된 지료를 2년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지상권자가 지상물 소유자인 경우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건물만의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5번 지상권은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다만 최단기간의 제한 같은 게 있죠. 30년, 15년, 5년 같은 그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36번이 여기 있네요.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중개하면서 분묘기지권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한다. 기업 장래의 묘소는 분매장하지 않습니다. 장래의 묘소 이런 거는 분매장하지 않는다. 분매의 특성상 타인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분매를 설치한 경우에도 즉시 분매권을 취득한다? 아니죠.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점유해야지 취득합니다. 평장돼 있어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분매기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봉건 형태는 분매기지 인정되지만 이 평분 같은 이런 경우는 평분, 평장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명기지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분묘의 기재 자체에 한정된다? 아니죠. 주의 공지까지 미친다. 주의 공지까지 미친다. 해서 올바른 것은 틀린 걸 찾나 봐요.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2번 니은 리얼 맞나요? 한번 봅시다. 틀린 걸 고르고 맞네요. 틀린 걸 골라라. 그래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을 하면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령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실명법처럼 문제네요. 실명법. 옳은 것. 1번 위법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점에 등기한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 징역 2억 원의 벌금에 처한다. 맞네요. 우리가 신수는 이렇게 신수는 오이 소주를 3일절에 먹는다 그랬습니다. 3일절에 먹는다 이렇게. 신은 당연히 신탁자겠죠. 수는 수탁자일 거고요. 자, 그리고 행정형은 항상 왼쪽이 징역형이고 오른쪽이 벌금이에요. 항상.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에요. 징역형.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고 마찬가지예요. 3년 이하의 징역형 1억 원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니까 요거네. 오이소주 맞네요. 오이소주. 2번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수탁점 명의란 등기한 명의신탁자에게 당해 부동산가에게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확정 금액이 과징금이 아니고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과징을 부과하는 겁니다. 옳은 거 찾는 게 1번이고요. 2번 위법한 명의신탁의 신탁자라도 이미 실명 등기를 하였을 경우는 과징을 부과하지 않는다. 과징을 부과합니다. 4번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징을 부과받은 자에게 과징금 부과율부터 부동산 평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이행강의 부과하는 경우는 100분의 10이죠. 종교단체 내 종배단,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언제나 무효가 아니고요. 유효한 특례를 인정한다. 유효한 특례 인정. 특별한 예외를 인정해준다. 특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걸 찾는 것이니까 1번이고요. 또 문제가 있나요? 없네요. 38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임대차의 존속기간 등에 관련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민법상이네요. 주임법에 민법상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고요. 민법상 임대차계의 갱신회수를 제한한 규정은 없습니다. 주임법에도 없고 민법에도 없어요. 3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격이 존속된 것으로 본다. 나와 있고요. 4번 주택임대차법상 주택이죠. 주택임대차법 임대차 최단 존속기간 2년 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네요. 5번 민법은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에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임대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후부터 6개월이 아니고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번이 잘못됐고요. 39번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가 한다. 기억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날, 전입신고 마친 날과 제3자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같은 날이면 임차인은 저당권 실행, 임의경매네요. 임의경매. 경매됐다 그런 얘기네요. 임의경매로 그 주택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인도하고 플러스 전입신고를 마친 날과 근데 7월 1일 날 했다고 합시다. 전입신고 마친 날과 그리고 저당권 등기일이 같다. 저당권도 7월 1일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럼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가 되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전입신고를 인도프로 전입신고 날짜가 7월 1일이라고 한다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냐면 7월 2일 날 대항력 발생하죠? 대항력 발생해요. 7월 2일 0시죠. 0시에 대항력 발생한다. 자,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는 7월 1일 9시, 오전 9시고 등기 이제 오전에 하니까 9시고 그런 7월 2일 0시니까 7월 1일 9시보다 순위가 뒤지죠. 그러니까 이제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항력이 없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한 날짜가 대항력 발생한 날짜가 뒤지니까 결론적으로 대항력이 없다. 그래서 대항하지 못한다. 맞네요.
이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통하여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증인을 승계한 걸로 본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주택가격의 대지를 포함 3분의 1이 아니고 2분의 1이죠. 잘못됐고. 리얼 주택 임대차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는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아니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의지를 통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되겠고 해서 틀린 거는 디귿 디을 3번. 이제 또 있나요? 없네요. 이제 마지막 문제가 다음 페이지네요. 이렇게. 자, 4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네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설명내고 옳은 것은 1.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등기한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아니죠. 등기한 경우는 그날 대항력 발생하고요. 2번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이죠. 인등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는 경매에 의해서 매각된 임차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더라도 배당해서 보증금 수령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없죠. 자, 그래서 보증금 수령할 때는 상가 비우고, 보증금 수령할 때는 상가 비우고, 점포 비우고 수령하고, 경매 신청할 때는 아직 돈을 안 받았으니까 상가 비우지 않고 경매 신청 가능. 이렇게. 주민번호도 똑같죠? 돈 받을 때는 돈이 맞는 거니까 당연히 지금 비워줘야 되는 거고 돈 받았으니까 경매 신청할 때는 아직 돈을 못 받았죠. 나중에 이제 돈 받을 때 비워주는 거고요. 자, 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3번 임대차 기간을 6개월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그 유예함을 주장할 수 없다거나 주장할 수 있다. 4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이 아니고 그냥 1년으로 본다. 꼭 안날로부터가 아니고 1년으로 본다. 5번 임대인이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조문이 그대로네요. 5번이네요. 그래서 20번부터 40번까지 쭉 21번부터 40번까지 정리를 쭉 마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